예,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정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부실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소비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금감원은 이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분조위에서는 사기 취소 여부, 그다음에 착오 취소 여부 둘 다 고민을 했죠. 근데 아까 앞서 리포팅 보신 것처럼 사실 사고 취소 의무가 된다 그러면 사실 민법상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그 민법의 주체가 되는 사기를 하신 분이 사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재판, 형사재판이 끝나봐야 이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당장 피해자들은 급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급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착오 취소 여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취소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판 당사자가 누구냐? 판매사고요. 바로 은행과 증권사겠죠. 그러면 구제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구제가 빨라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착오에 의한 취소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 착오 취소 은행사나 아니면 뭐 증권사가 권고사항이거든요. 이거를 받아줘야지만 사실 진행이 된다는 사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 라인펀드 전체 사고 금액의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나머지 펀드의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18년도 11월 이후에 판매된 건이 이제는 구제를 받는 건데 그럼 그 이전에 했던 거는 아직 손실률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회계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자산의 규모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요. 손실 규모를 봐야 되는데 외국에 투자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손실률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이 나온 다음에서야 분조위에서 이제 분쟁 조정을 짚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이 중요한 게 현재 그 부실 사모펀드 규모가 라인펀드 말고도 한 5조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 결정이 다른 펀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충분히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조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전향된 결정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선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좀 분조에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종합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 자산이 부실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 펀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이런 어떤 착오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만약에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번 선례처럼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 자산의 부실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게 배상 기준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지난해 사모펀드에 몰린 돈이 412조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돈이 몰리는 만큼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도 올해 600여 건이 넘었는데 이 비슷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상황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펀드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펀드의 구조를. 펀드가 이제는 투자자, 그러니까 고객이 있고요.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 투자자한테 판매한 판매회사가 있고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고 또한 수탁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판매회사와 운용사는요.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운용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손실이 나든 아니면 수익이 나든 똑같이 걷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보시면 사모펀드 규모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네,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수료를 떼어다 보니까 판매하면 할수록 사실 판매사나 운용사는 이익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17년부터 19년까지 라인 펀드 판매사가 20곳인데 사실 수수료를 받더니 무려 514억이라는 판매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수수료는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럴헤즈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판매를 할수록 수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보다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판매사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권사나 은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핵심 지표 KPI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성과,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과 지표를 했을 때
뭐 통장 하나 내는 것보다 사실 펀드 하나 파는 게 성과지표 KPI가 더 높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속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입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모펀드 규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뭐 자기 자본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허가제에서 이제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입구를 많이 열어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교육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국민 금융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월을 정했죠. 미국은 4월에 전국민 금융교실을 열어서 전 국민 대상으로 금융 캠페인을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어린이 금융교실은 있지만 전국민하는 금융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좀 높여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다. 네, 말씀이시군요. 예, 권혁중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